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도교화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에 자정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게 될 주제는 요즘에 한참 또 작년부터도 그렇고 계속 화제의 중심에 있는 국가 모바일 신분증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국감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전에 좀 미리 조금 요청을 조금 강력하게 드려서 실제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 소개 잠깐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보국의 디지털안전정책과의 박범수 사무관님입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고요. 끝날 때도 질문 한두 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담당하는 담당 팀장 박범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팀에 오고 나서 계속 인증협회에서 말씀해 주셔갖고 워크숍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기회 많이 주셔갖고 저희 쪽에서도 민간 쪽이나 학회 쪽에 설명드릴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사실 진행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좀 중요해서 과장님한테 좀 승인을 받고 다시 좀 기회를 만들어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가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프로젝트를 사실 이게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이렇게 신분증이라는 게 개별의 기존의 플라스틱 형태였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같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찰청,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가부 뭐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소관 기관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하나의 플랫폼에 모바일 플랫폼에 올리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잡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어쩌다 보니 처음부터 맡게 돼서 계속 현재 한 2년째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곧 지금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좀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디지털 정보 혁신 종합계획이라고 별도로 세웠고요. 원래 19년도 10월 달에 이제 국가에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엄청 심각해지기 전이라서 디지털 정보 혁신이라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전자정부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제2차 도약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디지털 정보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이제 막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 과제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해에 디지털 뉴딜 과제로 다시 포함돼서 현재 디지털 뉴딜의 디지털 정보 쪽으로 과제가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믿는 거고요. 해당 신분증은 사실은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자주민증을 두 번 정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두 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두 번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시민단체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약간 많은 예산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할 때 좀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안전성이나 그리고 강제성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요. 주민등록증을 다 IC카드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게 그분들 입장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 문제와 그리고 강제성 문제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감시사회 빅브라더 이슈까지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나머지 포인트는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유의미한 문제는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 좀 조심하게 생각했고 그게 그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을 때 신분증에 왜 전자주민증이 진행되지 못했나 이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성 문제인데요. 다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걸 다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전체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사람이 발급받는 게 아니고 일부 국가신분증으로 분류되는 신분증을 몇 가지 골라서 그러니까 한 개씩 진행을 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발급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공무원증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요. 20년 1월부터 공식 운영 중입니다. 19년에 구축을 했고 이제 20년에 죄송합니다. 21년 1월에 저희가 공식 운영 중입니다. 20년 1월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발급을 시작했고 지자체는 아직 확산 중이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신문준이랑 똑같은 프로토타입이고요. 1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해봤는데 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존의 GPKI라는 저희가 인증서를 사용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 모바일 환경에서 인증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평이 좋았고요. 사실은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했을 때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와서 저희도 약간 정말 그렇게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만족도사니까 제일 높게 주신 건지 잘 약간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도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까지 뭐 1년 정도 리얼월드에서 운영해봤을 때 문제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신분증 플랫폼에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5가지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가신분증이라고 처음에 스코프를 잡은 게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청소년증까지 있습니다. 청소년증까지 이렇게 스코프를 잡았는데 다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했을 때 일단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은 빠지게 됐어요. 주민등록증은 워낙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주민등록증은 일단은 저희 구체성 있는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권은 알아보니 그 국제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 협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여권을 만든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모바일 여권을 인정해주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이제 일부 국가에서 여권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군데가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 기관 네덜란드랑 캐나다랑 2군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고요. 이거는 민간 기업이 중간에 껴서 정부 2군데를 MOU를 체결하고 이거를 뭐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여권으로는 아직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쉽사리 만들기가 어렵다는 뭐 그런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과 주민등록증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까지 5가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6월부터 저희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30일까지가 사업 종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 30일 정도에 저희가 내년 1월 30일 정도에는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좀 이따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올해 계획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플랫폼 안에는 일단은 당연히 앱은 있고요. 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디지털 신분증이다 보니까 디지털 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은 이걸 트러스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인증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 인증에 대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또 SDK를 베리파이어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신원 확인자가 이 신분증을 호출하고 검증하는 그런 SDK를 만들거나 데모를 만드는 그까지가 저희 과제고요. 그 다음에 올해의 다음 큰 과제가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신분증들을 컴포넌트화 시켜서 계속 하나씩 올리고 그거는 1년에 하나씩 올리겠다라는 게 저희 지금 현재상 계획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짧아요. 저희가 굉장히 짧아서 6개월 안에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가 거의 되게 좀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참고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창피하긴 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국 단위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하나의 국이 그걸 전담해서 국가 디지털 신원
증명이라는 국이 있더라고요. 신원 뭐 관리 이런 국이 있어서 그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 프로젝트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딱 4명이 들어가 있는 팀이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무원증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다행스럽게도 같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들, 경험 부족이 있었던 것들,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그 경험을 베이스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신분증 법이 없어요.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EIDAS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EIDAS나 DIDAS 뭐 이런 것들이 그 유러피안 EU 연합에 내에서 어떤 국가 간의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고 그 법령으로 베이스로 해서 다른 액트를 만들거나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의 국가신분증법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 독일 같은 케이스가 저희가 많이 유심히 보고 있는 케이스인데 독일 같은 케이스에는 신분증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신분증법이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정부에서 신분증을 만들고 얘는 정부 신분증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인정해줘라고 할 수 없는 구조고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면허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거고요. 청소년증도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고 유공자증도 마찬가지고 그 장애인 등록증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목적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분증인데 거기에 사진이 들어가 있고 정부가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생기는 거고 각 법령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피고인의 어떤 증인 증명에 대한 신원 확인의 요건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는 증인을 불렀을 때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그 증인이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때는 어떤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그 법령에서 신원 확인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가신분증법이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 국가신분증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정리가 되겠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우리나라 법령상 법 체계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 자체가 운전면허증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해당 그 운전면허증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도로교통법을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운전면허증이 명문 운전면허증, 한글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하나의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명시하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해당 근거를 만들 예정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1월 30일 날 시범 운영을 하려다 보니 시간상 이렇게 그 법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병행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 안에 보면은 지금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 보면은 거기는 그 의원님이 저희랑 그렇게 굳이 논의 안 하시고 만드신 법령이신데 그 법령에 따르면은 다른 법령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명시를 해서 효력을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아직 통과가 됐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저희가 1월 30일 날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에 효력을 주겠다는 게 저희 구상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각 신분증마다 각각 법령이 따로 있어요. 유공자증 같은 국가유공자증 예우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장애인 복지법, 출입국 관리법, 청소년 지원법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신분증 할 때마다 각 개별법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효력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행정 낭비적인 일이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시야가 각각 다를 거라서 저희 쪽에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국가 디지털 신분증법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합니다. 디지털 신분증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력을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제정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 내부 판단인데 이게 행정부 입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입법부랑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 부분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대선이기 때문에 이게
체인지가 되면서 어떻게 또 방향이 바뀔지 몰라서 일단은 저희는 현재 상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먼저 국가 디지털 신분증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무자들 입장이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보법을 갖고 있어요. 네, 전자정보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각 행정기관들이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되는지 규제나 효력을 주는 근거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민들한테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정법의 조항을 신설해서 제공하는 방식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현행 신분증과 차별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 효력 부여가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공공 분야, 금융 분야, 민간 분야가 있습니다. 인증 쪽에는 적어도 제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3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한 건 세 분류고요. 이 세 분류는 왜 세 분류냐면은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각각 서비스에 따라서 내가 신원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른데 대부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고 금융도 각 개별법에서 뭐 특정 금융의 거래에 대한 어떤 법이라던가 아니면 금융실명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자 서비스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이하게 그 비대면 실명 확인, 비대면 신원 확인, 비대면 본인 확인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묶여 있어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법에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가 법원령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 민간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민간은 특정 법령에 뭐가 본인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저희가 뭐 담배 사면서 성인 확인한 정도는 하겠지만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큰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들었을 때 각 분야에서 문제없이 쓸 수 있게 했을 때 이런 것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 국가신분증이라 불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정의한 사항인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자정보법에 있어서 행안부 자체에서 판단하고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신분증을 가지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대면 본인 확인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명시만 하면 정리가 될 거고 실제로 전자정보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올해 12월에 시행될 때는 모바일 신분증을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문제는 금융 쪽과 공공 쪽이에요. 특히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굉장히 높은 요건으로 신원 확인하는 방법이 구체성 있고 그리고 신뢰성 있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서 인정해달라고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제도적으로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설명의 요는 국가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걸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아무렇게나 만든 다음에 이제 국가 신분증이니까 알아서 쓰세요라고 해도 실제로 쓰질 못한다는 거죠. 금융 쪽이나 금융당국 이런 데에서는 이것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 법 체계랑 맞지 않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서 이것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려면은 이 부분이 충족이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라는 식의 어떤 반대가 분명히 예상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부족되다면 민간은 그래도 정부에서 책임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지만 금융 쪽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정부가 만드는 신분증이라도 신뢰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뢰성, 공신력, 저희 내부에서는 레벨 오브 어슈런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LOA가 필요합니다. LOA가 필요하고요. 예, 거기서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했고요. 요건 좀 너무 디테일하니까 좀 이따가 설명해 줍니다. 그 레벨 오브 어슈런스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IS 규격에 있습니다. 인증 매체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레벨 오브 어슈런스에 있고 NIST나 ISO 규격에 그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얘가 그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인증 매체에 대한 신뢰성은 인증 매체가 신분증이냐라고 하면 분리가 돼야 되겠죠. 분리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모바일 신분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신분증과 인증 매체를 어느 정도 규합시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비대면 실명 확인에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쿠팡을 가입할 수 없듯이
운전면허증은 저희가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쿠팡에 가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 매체가 있어야지 신분증을 가지고 인증 매체를 만들고 인증 매체를 가지고 인증을 해야지 저희가 보통은 온라인상에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인증 매체에 대한 규정이 ISO 규격이 돼 있는데 ISO 규격 자체에서는 그 네 가지나 세 가지 정도의 레벨을 두고 있고요. 가장 높은 레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인증 매체를 발급할 때 당사자가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되는가. 두 번째,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가장 높게 주는 평가는 짧게 설명드리면은 대면 발급이 가장 높은 순위를 갖고 있고요. 그 발급 과정에서 대면 발급해갖고 이 인증 매체를 전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인증 매체에 대한 제어권과 소지권. 그러니까 단순히 인증 매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지, 비밀번호 같은 걸 제어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분증도 좀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그 두 가지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 부분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금 기존 워크숍 때도 저희가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DID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큰 챌린지였고요. 이 DID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 DID 구조에 대한 저희가 DID 구조를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라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기존에 검증된 기존의 신뢰가 확인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체계를 보통 채택을 합니다.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채택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주민증이 실패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빅브라더 이슈였어요. 정부가 또 다른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어느 정도 너네가 인증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어디서 사용되는지 검증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상당 부분 고민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저희는 DID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DID 구조라면은 정부가 발급은 하되 인증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저희가 찾은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게 예, 저희가 지금 이 구조를 만들면서 지금도 상당 부분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프로젝트 기간이 짧기도 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이런 블록체인 구조를 디센트럴라이징 아이덴티피케이션 구조로 프로젝트를 한 사업팀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정부 국가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요. 사례가 좀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또 하나하나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결정이 많이 요구돼서 여러 가지로 좀 설계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은 발급은 정부가 당연히 하는 구조고요. 정부가 하고 경찰청이 원래 운전면허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경찰청이 발급을 해주고 데이터를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뭐 PKI 기반까지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키와 기간 개인키 두 개로 서명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기간은 발급했을 때 이 사람의 DID로 이 블록체인에 내 발급 이력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DID 다큐먼트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발급했는지 어느 사람이 발급했는지 이것들이 다큐멘트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 블록체인은 컨스티튜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발급 주체는 이 합의 BP라고 하는 그 블록을 만들어내는 노드들은 정부만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구조라면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될 거고요. 경찰청과 행안부가 될 거고 유공자격증이 들어오면 보훈처가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합의 노드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물리적 위치는 광주센터, 대주통전 그리고 뭐 조폐공사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격이 들어와서 노드를 탈취한다고 해도 세계의 보안 기관 상당 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 통전 IDC 세 군데를 다 뚫어야지 이 합의 노드를 BP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그걸 신뢰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권한을 갖고 구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드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니드 노드입니다. 그래서 블록은 여기서 생성하고 생성된 블록은 민간한테 전달해서 민간에서 돌아가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신원 증명을 했을 때 이 신원 확인자는 이 DI 다큐먼트를 이 니드 노드에서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게 저희 구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드 노드는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정부의 빅브라더 이슈를 해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금결원이나 은행연합회나 은행들에서 이 니드들을 가져가려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만들어서 이쪽으로 넘겨드리고 넘긴 거를 갖다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말은 이게 되게 쉬운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블록체인이 실제로 이 니드노드에 전달을 할 때 이 블록이 연결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고 이 니드노드를 과연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생소한 거거든요. 민간한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공유를 하고 이 시스템 운영은 너네가 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한 거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정보기관 이런 데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식의 구조가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챌린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고요. 그리고 이 간에 데이터 트랜잭션이나 싱크로나이징 시키는 과정에서 퍼포먼스 문제도 좀 있다. 근데 조금 또 이 구조가 좀 재밌는 게 실질적으로 이 블록이 전달되는 거는 퍼포먼스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신분증이 신원 확인자가 이 블록에서 데이터 가져가는 건 상당 부분 높은 TPS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뭐 혹시라도 이 블록이 무너진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 분산화효과이기 때문에 이 블록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리스너가 돼서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중화 효과를 저희는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그 DB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블록이기 때문에 데이터 가져가는 TPS 양도 상당 부분 굉장히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시스템 예약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보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실착이 있었는데 이런 구조라면은 사실은 이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물론 질병청 같은 경우 이쪽이 무너졌을 겁니다만은 실제로 얘가 올해 그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질병청에서 트랜잭션을 번지지 못했다. 이쪽에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증을 담당하는 운전면 그 휴대폰 본인 확인 회사 이런 데서도 너무 사실 과부하 걸려서 이걸 감당하지 못했다. 뭐 그리고 나머지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머지 다 대부분 그 정도의 트랜잭션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다 뻗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라면은 얘는 문제 없겠죠. 얘가 문제가 되겠죠.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디바이스 내에 제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를 개인이 갖고 있는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 이슈였는데 이 데이터를 얼마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아직까지도 사실 큰 챌린지예요. 저희한테는 되게 큰 챌린지고. 근데 이렇게 분산해보면 또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훔쳐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뭐 구글, 안드로이드나 iOS 자체에서 보안 취약점이 생기고 밖에서 데이터를 땡겨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OS 단에서 어떤 유출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규모 사건이 일어나기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증 매체에 가장 신뢰성을 주는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발급 절차와 사용 절차. 발급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면 발급이 가장 높은 수준의 LOA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대면 발급을 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죠? 운전면허증도 국가신분증 모두 다가 대면 발급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발급을 하는데 이게 앱이잖아요. 앱이라서
앱을 대면 발급하는 케이스는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걸 해치해 보려고 진짜 별별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발급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전면허증도 대면 발급을 하게 돼 있고 뭐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대면 발급을 하는데 대면 발급을 휴대폰을 계속 바꾸잖아요. 휴대폰을 계속 바꿀 때마다 사실 그 지금 제도에 따르면은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민원실이랑 면허 시험장에 발급하게 되는데 저희가 핸드폰 바꿀 때마다 찾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를 여기 어디 있지? 좀 이따가 뒤에 나오네요. 하나는 IC 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할 거고요. IC 카드와 QR 발급 두 가지 방식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IC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충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앱을 받고 앱을 설치한 다음에 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겠어라고 어프로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청 민원실에 한번 가셔야 되고요. 한번 가시면은 이 사람이 가서 신원 확인했다는 걸 증표를 줍니다. 그 증표가 IC 카드고요. 그 IC 카드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안에 IC 카드를 넣어준다는 거고요. 이 IC 카드를 넣은 운전면허증을 교부를 할 거고요. 뭐 IC 카드를 갖고 계시다가 내가 휴대폰을 바꿨다 그러면은 여러 절차를 통해서 IC 카드를 휴대폰에 대서 NFC로 읽어서 내가 이 신원 확인했다는 증표를 입증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 IC 카드는 첫 번째로 개인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고 개인 키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 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키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 하나가 들어가 있고 실제 발급할 때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급받을 때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앱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준비하고 컨텍스트를 NFC를 통해서 IC 카드에 던질 거고요. IC 카드 내에서 IC 칩 내에서는 연산을 할 겁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은 이 IC 칩 안에 연산이 돼서 그 던져진 매체를 들어가 있는 키로 암호화를 시켜서 다시 던져줄 거고요. 앱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서버에다가 제가 이 발급받은 키로 서명을 했는지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IC 칩을 한다고 하면 되게 또 뭐 약간 또 개인정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배제할 방법으로 했고 또 굉장히 우연치 않게 이 방식이 사실은 저희 팀에서 고민하다가 나온 방식인데 또 공교롭게도 일본 마이남바라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약간 유사한 그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뭐 어쨌든 뭐 그게 뭐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걸로 또 저희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발급은 그래서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IC 카드를 발급받지 않겠어. IC 카드가 비용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IC 카드 발급하는데 뭐 2, 3천 원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서 난 그걸 발급받지 않겠어라고 하면은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QR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QR을 통해서 앱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할 때 휴대폰 본인 확인과 신용평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휴대폰 본인 확인, 신용평가서 확인해서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지, 이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발급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실명 확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신원 확인 증표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QR이 있는지 IC 카드가 있는지 두 가지를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IC 카드 같은 경우는 소지 플러스 지식이기 때문에 소유 확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휴대폰 본인 확인, 신용평가서 확인, 소지, 점유, 지식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IC 카드 실명 확인 증표를 통해서 소유 확인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면허 사진이랑 발급 신청자 얼굴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안면인식 솔루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앱에서 셀피를 찍고 셀피를 찍은 거를 면허 등록할 때 찍은 면허 사진이랑 템플릿 비교를 해서 안면 생체까지 확인하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최대한 넣은 거죠. 그래서 생체와 지식과 점유와 소유와 이런 것들이 다 지식과 소유와 생체까지 이렇게 다 확인한 거고요.
상당히 번거로워요. 발급받기 쉬운 신분증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한 이유는 저희가 어차피 국가신분증을 만들었고 국가신분증 자체가 국가의 저희가 뉴딜 사업이고 이 사업이 디지털 경제를 비대면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각 도미넌트에서 각각 신원 확인하고 인증 매체를 줘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정부 단위에서 이 신분증을 꼼꼼하게 발급해서 한 번만 발급하면 이거를 다른 비대면 실명할 때 별도의 오라 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까지 갈 수 있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발급은 어렵지만 한 번 발급받으면은 쓸 데가 많은 신분증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뭐 은행이나 공공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용 절차는 뭐 간단합니다. 앱 발급할 때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거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거나 뭐 생체정보를 입력하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이게 굉장히 높은 신뢰의 신원 확인을 할 때 아까 여기에서 면허사진이나 발급 신청자 얼굴을 비교하고 템플릿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할 때 제가 정말 나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면은 이때 뽑아놓은 템플릿을 다시 셀피 사진을 찍어서 발급 과정에서 찍은 셀피 템플릿과 지금 사용하는 템플릿과 맞는지 비교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요구는 하진 않고요. 저희 이거는 베리파이어 쪽에서 우리 서비스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명 확인이 필요하겠어라고 요구한다면은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면허 사진이랑 얼굴을 비교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드린 건데요. 대면 발급 증표라고 했던 게 QR이랑 운전면허증 RC칩을 박아서 하겠다라는 거고, 안면인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면인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아쉬운 게 비대면으로 발급을 되게 하고 싶어서 이 안면인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사실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뭐 당연히 저도 중국 솔루션을 쓰거나 뭐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과연 어느 정도로 신뢰성을 디펜던시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대면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급할 수 있냐라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뭐 결론적 자체로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먼저 저희가 지금 안면인식 솔루션을 지금 도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수준을 먼저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파이도 얼라이언스에서 갖고 있는 바이오메트릭 그 수준입니다. FR과 FAR과 SAR, FT, FTA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구글 안드로이드가 살짝 더 높은 게 아니고 구글 안드로이드가 살짝 더 낮아요. 근데 구글 안드로이드도 요구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삼성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도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있고 안면인식을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발급하기 전에 TTA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은 국내에서 발급하기가 좀 어렵고요. 출시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RFP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너무 높은 수준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자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이 수준을 못하게 하면 스펙아웃이라서 사업 과업이 드랍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신호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신분증을 가지고 대면 창고에 가면은 면허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듯이 이 과정이 비대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 수준이 잡혀 있고요. 아래 써놨지만 저희가 이제 남은 저희한테 큰 과제는 이런 높은 수준의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이 수준을 못 할 거예요. 이 수준을 하다 보면 계속 VOC가 날라오고 안 된다 난리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이 적정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저희 운영에 남은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외로 저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알고리즘 개선을 계속 이뤄가겠다는 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고, 그리고 뭐 또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거지만 언론 이런 데에서 갑자기 탈 하나 쓰고 저희 이렇게 했는데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여담이지만은 굉장히 그 뭐냐 일본 같은 데에서 막 2천만 원짜리 그 특수문장 가명 같은 거 사갖고 테스트 해보고 뭐 지금 하여튼 그러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안면식 수준을 요구를 할 거고, 이게 통과되는 경우에는 운영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높여서 정밀도를 높이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신분증이 발급받기는 어렵지만 좀 쓰이는 데가 좀 널리 사회 전반적으로 쓰이게 돼서 한번 발급받아 보면은 써보면 나쁘지 않더라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이고요. 신분증을 주로 사용하는 데가 공공,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사실 민간 쪽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신규칙을 통해서 법제도를 만들고 실제로 활용 근거를 쓸 수 있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전자정법 시행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융이랑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면 창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금 좀 저희랑은 지금 눈높이가 안 맞는 게, 원래는 실명 확인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대면에서 실명 확인했을 때 신분증을 스캔을 해서 스캔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건 휴대폰은 스캔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쪽에서는 DID 구조다 보니까 기관 개인키랑 개인의 개인키로 서명한 거를 줄 테니 그거를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생소한 것 때문에 약간 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실명 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권에서 이걸 가장 많이 바라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진행을 하는 거를 지금 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 쪽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고요. 시범사업 저희가 그래서 1월 30일 날 진행을 하게 되면은 1차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지원을 해왔고, 먼저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 쪽에서 창구 쪽에서 문제 비대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대면 창구에 먼저 집중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공공 창구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금융 쪽은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대면 창구부터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민간 쪽은 렌터카나 편의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또 재밌게 어느 쪽에서 제안을 해오셨더라고요. 자기들 메타버스에서 NFT로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져가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세금 징수 과정으로 그 실명 확인이 필요하니 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쟁점인데요.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막상 만들어놨더니 옛날에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이런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휴대폰 본인 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사이트 하나 계약하고 웹사이트 하나 호출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SDK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데몬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도입이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권도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인데 A라는 은행이 직접 이거 신원 검증이 하는 게 아니라 금결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래버리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1대1 구조, 그러니까 DID 구조에서 개인과 신원인 간의 1대1 구조 만들겠다는 게 깨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실질적인 DID 도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DID 구조상 데이터 보관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느냐에 대한 그 챌린지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휴대폰 제조사에다가 되게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트러스존이나 T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특수한 영역에 이 데이터를 보관을 하는 방식을 논의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구현이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품마다 좀 달랐고, 그리고 제가 어디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협의가 들어가면은 먼저 얘기하신 게 자기들의 독점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들한테 어떤 특수한 지위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시장의 공정성이나 공평성 이런 거를 따져보다 보니 그거를 현실적으로 못 만들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는 저희 신분증은 키스토어 키체인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앱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지금 당장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영역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고민되는 영역이고요. 저희가 그 올해 별도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원래 정보기관에서 하는 보안성 검증이나 뭐 모의 해킹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 특수한 팀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이 팀이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실제로 화이트 해킹해서 뭐 원격으로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훔쳐서 딕셔너리 어택을 해갖고 뭐 채용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예 없는 일은 아닐 것 같아서 뭐 좀 우려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직까지도 좀 더 올해 시범 사업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소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쟁점인데 갑자기 너무 쟁점을 맞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뭐 디지털 신분증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또 오늘도 뭐 베트남 쪽에서 뭐 공안 어쪽에서 오셔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싱가포르나 베트남 뭐 독일 뭐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DID 구조의 블록체인 베이스의 정부 국가 신분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선도 사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글로벌 디펙터가 될 수 있는 DID의 되게 큰 사례로 남을 수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좀 잘 마무리 져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예.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안에 상세한 내용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았는데 약간 온라인은 좀 쑥스럽죠. 교수님들도 많으신데 질문 잘 안 하시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해야 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으실 텐데 그런 거랑 쟁점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게 좋은데 좀 시간상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연구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혹시 꼭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하거나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진행할 거고요. 시범 운영은 저희가 발급 지역을 한 2군데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발급 지역을 특정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거고 그 지역에서 발급을 받은 다음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창구에다가 다 어느 정도 붙일 것 같아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7월 달에 공식 운영으로 전국 확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와 병행적으로 유공자증을 2월 달부터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12월까지 유공자증 프로젝트가 됐고 유공자증을 진행하면서 아마 운전면허증 보완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할 것 같고요. 내년에 실제로 내후년에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 등록증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계획은 장애인 등록증이 돼 있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뭐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도입하겠어라고 결정하는 사업자들이 이거를 받았고 신용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SDK 방식과 데몬 방식 그리고 그냥 gRPC 이용해서 API 스펙을 맞추겠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떠서 도커 이미지 올리겠다. 뭐 이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이쪽이 생소하시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을 해주시길 바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요. 2번째로
키 스토어, 키 체인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화이트박스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암호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우리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고 모바일에 어떤 큰 제조사도 갖고 있는 나라긴 한데 여기에 대한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점점점 모바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아쉽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 혼자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나 현대자동차에서는 스마트 키를 지금 휴대폰에 넣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얘네도 이 스마트 키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이거를 다른 사람이 쓸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안정한 영역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니즈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제조사를 별도로 뚫어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제가 할 때는 LG전자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의 본사에도 전화를 해서 뭐 얘기도 해봤는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걔네도 자기들의 손해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비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독점권을 확 뺏어버리거나 뭐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당하다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 체계에 맞는 어떤 그런 데이터 보관에 대한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이 조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구체적까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은 상당히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발표해 주신 우리 사무관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